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 학예연구사 고가연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이 개관 이후 광주정신포럼을 꾸준하게 열었고 올해는 5.18 민주화운동 42주년을 맞아 더욱 뜻깊은 20차 광주정신포럼의 장을 갖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아직도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저희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에 참여해 주신 발제자와 논평자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5.18과 시간의 타인 광주정신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어 행사를 주관하는 기관 대표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 홍인하 관장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 홍인하입니다. 오늘 5.18과 시간의 타인을 기억하며라는 주제로 강주 메일과 저희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이 강주 정신 포럼으로 이 행사를 진행하는데요. 벌써 5.18이 42주년이 되었습니다. 또 5.18 42주년이고 오늘은 5월 21일입니다. 42년 전 5월 21일은 집단 발포가 있었던 날입니다. 집단 발포가 있었고 집단 발포로 인해서 약 60여 명의 분이 돌아가셨고 또 도청 인근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한 40여 분 됩니다. 그분들의 넋을 기리면서 오늘의 이 정신포럼을 하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그 당시 YWCA에서 일하셨던 우리 김영철 선생님의 삶이 어땠는지 아들 우리 김동명 선생님께서 발제를 해주시고 또 그 당시 그 브로크 공이었던 우리 이정모 선생님이 시민군으로 이제 그때 당시 5.18의 그 상황들을 맞이하면서 활동했던 걸 동생 또 이정모 님께서 발제를 함으로써 42년 전 저희들의 아버지, 저희들의 형은 어떤 삶을 살았고 또 살아있는 우리들이 그런 삶들을 어떻게 견디면서 여기까지 왔고 또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담담한 이야기들을 발표를 하시고 또 거기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연구를 그 트라우마에 대한 연구를 하시는 우리 김명희 교수님과 또 우리 김서궁 원장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의 이 시간이 42년 전의 5월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힘이 되고 또 앞으로의 삶에 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며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다음으로 오늘 포럼의 발제 및 논평의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42주년이자 5.18 항쟁 기간 중에서 21일을 가해 80년 5월 당시 항쟁에 참여 후 사라져간 이들의 유족을 통해 당시를 구술하고 논해보는 광주정신포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2명의 열사를 유족을 통해 기억을 복원함으로써 80년 5월 광주의 기억을 인류의 보편적 기억으로 숭화하고자 합니다. 그럼 발표자와 논평자께서는 앞에 마련된 좌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표와 논평은 발표자께서 먼저 발표를 하시고 이어 논평을 하는 분들이 진행을 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그럼 발제자 김동명 씨께서 김영철 선생님 5.18 증언을 주제로 발표를 먼저 시작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1980년 5월 도청 항쟁 지도부 시민학생수습위원회 기획시장 고 김영철 여사의 장남이며 5월국 청실홍실의 주인공의 아들 김동명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계시지 않지만 하늘에 계시는 제가 제일 사랑하고 존경하는 아버지 김영철 여사 80년 5월 광주를 끝까지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먼저 5.18 민주화운동 42주년 제20차 광주정신포럼 주최 주관해 주신 5.18 기록관 홍인하 관장님, 광주매일신문 이경수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20차 강주정신포럼에 오신 모든 내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뛰어난 언변가도 아니고 화려한 하수를 구사하는 하수가도 아닙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얼마나 심금을 울리는 말을 하게 될지는 장담을 못합니다. 다만 80년 5월 27일 마지막까지 도청을 지킨 한 아버지의 아들이며 평범한 강주 시민의 한 사람일 뿐입니다. 제가 발제자로 나온 이유는 아직도 5.18이 폄훼, 왜곡, 거짓말들이 난무하기에 그것을 막고자 거짓이 아닌 사실을 증언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주인공이며 증인들입니다. 더 이상 5.18 강주가 왜곡되거나 거짓의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5.18 강주 진실을 올바르게 알릴 수 있도록 다 같이 동참하여 주십시오. 저에게 주어진 30분은 너무 짧습니다. 해야 할 얘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전할까 합니다.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고 끝까지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증언을 시작하겠습니다. 1980년 5.18 민주화한 당시 아버지의 나이는 32세, 어머니의 나이는 25세, 저는 5세였습니다. 슬하의 1남 2녀 중 어머니의 뱃속에 8개월 된 막내가 있었습니다. 저는 1976년부터 1980년 5월 이전의 삶은 저희 가족은 비록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형편이었지만 너무나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1980년 5월 이후로는 저희 가족은 평생 건강하셨던 아버지의 삶은 전두환 반란 군부의 정권에 의해 피폐되고 그로 인해 아버지는 고문과 구타로 인해서 평생을 자반신 불구로 16년을 정신병원에서 입원하시고 병마의 고통 속에서 아버지는 1998년 8월 16일 오후 3시 45분에 소천하셨습니다. 1980년 5월 27일 기점으로 반란군부의 계엄군과 형사들이 저희가 살고 있는 간청동 시민아파트에 수색하고 집안에서 책과 유인문을 가지고 나오면서 김영철이, 윤상원, 방유준이가 간첩이라고 소문을 낸 통에 하루아침에 저희 집안은 간첩 소굴이 되며 간첩 집안으로 전락되고 둔갑하여 버렸습니다. 다음은 이혜모 씨께서 5.18 이해와 공존 이름 없이 죽어간 브로크공 5월 시민군 이정모 생애사를 정리하며를 주제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혜모입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발제를 맡게 돼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에서 이 자리를 만들어 주셨는데요. 우리 홍인화 관장님 그리고 기록관 학예연구사 선생님들이 이걸 몇 달 전부터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하고 같이 오늘 발제를 맡아주신 우리 김동영 우리 선생님은 저는 오늘 처음 뵈었습니다. 근데 선생님께서 김영철 열사의 그 아버지의 그 말씀을 하시면서 눈물 지을 때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우리 김영철 열사님의 저는 뵙지는 못했지만 지금 메이홀에서 5월의 사람들이라는 이름으로 전시를 이상화백님이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때 조선대학교에서 마지막 투병 생활할 때 그렸던 그 크로키 그림이 함께 전시되어 있고 그래서 그곳에서 김영철 열사를 찾아뵈었습니다.
저는 오늘 저희 둘째 형님, 제 이름은 이해모고요. 저희 둘째 형님은 이정모입니다. 한자로 하면 발을정입니다. 발을정, 본뜰모 그러는데요. 저는 바다의 본뜰모고요. 이름처럼 저희 형님은 정말 바르고 착하고 또 마음이 따뜻하고 순박하게 삶을 살았던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발제를 제가 맡게 되었는데요. 저희 형님과 관련해서 제가 1년 전부터 준비를 해서 형님의 생애사를 정리해서 책으로 한 권 엮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여있는 이름 없이 죽어간 브로크공 5월 시민군 이정모인데요. 브로크공은 그 당시에 재판 기록에 브로크공이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일부러 브로크공으로 살렸습니다. 이 일본 말인데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벽돌공입니다. 27살 때 5월을 만나고 그리고 31살 때 짧은 생애를 마친 저희 형님의 생애사 정리하는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980년 5월은 저는 초등학교 6학년이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고향이 화순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거의 광주라는 곳을 나와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광주는 텔레비에서나 이렇게 보는 광주였고, 그래서 보름간 80년 5월 항쟁이 시작되면서 저희는 보름간 학교에 휴교령이 내려져서 가지고 학교를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린 마음에 학교를 가지 않는다라는 그 즐거움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광주에서 무슨 큰 사건이 났다는데 우리는 학교를 가지 않으니까 그런 즐거움에 빠져서 지냈을 아주 이렇게 어렸을 제 상황이었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형님은 1980년 5월 21일 오늘이 5월 21일이죠. 5월 21일 21일 5월 시민군으로 참여를 해가지고 5월 27일 새벽까지 이곳 전일빌딩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참 이 공간 또 이 날 오늘이 참 뜻깊은 자리인데요. 42년 전 저희 둘째 형은 화순에서 광주로 이렇게 넘어오게 돼서 5월 시민군이 되게 됩니다. 잘 알다시피 그날은 오후 1시 전남도청에서 계엄군들이 애국가를 틀어놓고 애국가가 마치자마자 금남로에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 우리 광주 시민들을 향해서 총으로 집단 발포를 하게 됩니다. 아까 우리 홍인화 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날 약 60여 명이 금남로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야 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총탄에 맞서서 이렇게 부상을 당한 그런 뼈아프고 가슴 아픈 그런 날이 바로 5월 21일입니다. 그날이 또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 이 평화롭고 이 아름답고 푸르른 이 5월에 광주 시민들은 언론도 막혀있고 모든 걸 통제당한 채 광주 시민들은 그렇게 이 무더운 땡볕에서 그리고 계엄군의 총탄에 맞서서 아무 강목이나 들고 맞서 있는 우리 계엄군들에게 우리 시민들에게 계엄군들이 무자비하게 총탄을 난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이 바로 이제 저희 형님이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28일 날 이렇게 저희 형님이 계엄군에게 붙들려 가지고 상무대 영창에 끌려가서 5개월 동안 거기에서 재판을 받게 되고 신문을 받게 됩니다. 거기서 상무대 영창에 수감이 되어 가지고 그곳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해 10월 24일 날 상무대 영창에서 석방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논평으로 각각 발언 이어가시겠습니다. 김명희 경상국립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님과 교수님께서 5.18 그 사회적 타살과 우리 안의 타인을 주제로 논평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뜻깊은 자리에 그 귀한 발표를 듣고 논평자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경상국립대 사회학과에서 일하고 있는 김영희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발제문을 같이, 논평문을 같이 읽는 방식으로 그 발제를 하겠습니다. 논평을 하겠습니다. 들어가며 부분입니다. 네, 두 선생님의 발제문을 감사한 마음으로 잘 읽었습니다. 오늘 제20차 광주 정신포럼의 주제인 5.18 자살자 문제가 세간에 알려지게 된 배경에는 2008년에 5.18 기념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한 용역연구와 이를 토대로 2009년에 한 언론사에서 제작 방영한 다큐멘터리 기록물의 공헌이 컸습니다. 그러나 이들 재연물이 단지 빛바랜 과거의 사건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광포한 국가폭력의 과정과 제 희생자와에 대한 기록이자 지금 이 순간의 역사에 해당한다는 것임을 우리는 불과 몇 개월 전 작고하신 고 이광영 열사의 가슴 아픈 죽음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자살 문제가 그러한 것처럼 현재까지 수면 위에 드러난 것만 48명으로 추정되는 5.18 자살자가 감내해야 했던 고통의 면면과 자살에 이르게 된 그 원인들이 무엇인지 충분히 밝혀진 것은 아닙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현재까지 희생된 자살자 숫자나 통계에 대한 사건사적 관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단 한 명이라 할지라도 온전했던 한 생명을 파멸에 이르게 한 힘들은 과연 무엇인지 그 원인과 과정에 대한 깊이 있는 천착이며 고인의 삶과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인 성찰일 것입니다. 이 점에서 두 분 선생님이 고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그리고 고인과 함께하며 누구보다 오랫동안 고통받았던 유가족들이고 두 분 선생님의 목소리를 통해 어떤 생애사적 어떤 진실들이 알려진다는 점은 매우 뜻깊습니다. 왜냐하면 5.18 국가폭력으로 인한 자살 피해의 목격자이자 증언자로서 유가족들의 기록과 증언은 저널리즘의 흥미로운 관심거리로 소비되게 일수인 5.18 자살의 표면에 대한 관심을 넘어서 5.18 자살 피해의 내면과 그 심층, 그 작동 방식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넓혀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두 가지 지점이 그러한데요. 첫 번째로 김영철, 이종모 두 고인의 삶과 죽음은 5.18 생존 피해자들의 죽음이 국가폭력의 트라우마로 인한 사회적 타살의 성격을 지닌다는 점을 명징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5.18 생존 피해자가 다시 피해자가 되는, 희생자가 되는 그 경로를 드러낸과 동시에 5.18 유가족들이 감내해야 했던 고통과 그 현재성을 보여줌으로써 5.18 과거청산의 현 주소와 극복의 방향 또한 우리에게 일러주기 때문입니다. 김영철 열사와 함께했던 가족사를 담고 있는 김동면 선생님의 5.18 민주화운동 그 후와 이종모 열사의 생애사 작업을 진행하게 된 배경을 밝히고 있는 이해모 선생님의 5.18의 이해와 공존이라고 하는 글에서 드러나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두 고인 모두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시민군이 된 이들이라는 점. 두 번째로 두 고인 모두 고문 피해자로 5.18 당시 경험한 광포한 국가폭력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해야 했던 피해자들이라는 점입니다. 이 점에서 두 열사 모두에게 자살 시도 혹은 자살은 죽음보다 더한 삶의 고통을 이겨내는 하나의 탈출구라고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요컨대 두 열사의 죽음에 신군부가 자행한 국가폭력으로 인한 트라우마가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요. 이를 좀 분명히 하기 위해서 현재까지 드러난 5.18 자살자 현황과 추이를 다시 정리해 봤습니다. 이건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2020년에 제가 발표한 논문에 20년 이후에 그 세상을 떠나신 그 정병균 열사와 그리고 이광모 열사까지를 포함해서 재구성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자살들이 왜 일어났는지 그 발생 기제를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패턴을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먼저 광주의 과거청산 이전, 즉 1980년대 주로 발생한 자살입니다.
이것은 신군부가 자행한 국가폭력의 트라우마로 인한 타살적인 성격을 지닌다고 판단됩니다. 이들의 사례에서 공통되게 발견되는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고통은 기존의 전쟁 피해자나 고문 피해자, 포로 수용소나 감옥에서 겪은 인권 침해의 트라우마와 유사한 형태를 보입니다. 실제 1980년대 초반에 5.18과 관련되어 전개된 국가폭력의 범주는 구타 등의 단순 물리적인 폭력에서부터 집단 학살에 준하는 무차별 살상, 불법 감금, 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고문 등의 의도적인 가학행위, 불공정 재판 및 불법적 형집행, 실종 및 의문사 등 사망에 대한 의도적인 은폐와 허위 조작 등 가히 국가폭력의 범주를 거의 모두 담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거리에서 공수부대의 만행과 발포에 의해 상해를 입은 자도 있고 항쟁기간이나 이후 상무대나 감옥으로 끌려가 학대와 고문을 당한 자도 있으며 심지어 상평교육대에 끌려가서 학대와 강제노역을 겪고 나온 사례도 있습니다. 자살 피해자들의 가족과 지인들의 증언을 종합해보면 고문과 학대를 겪은 이들은 살아 돌아오긴 했지만 돌아왔을 때 이들은 이미 산송장과 같았습니다. 이들에 대한 증언자들의 기억은 5.18 이전과 이후로 극명하게 나누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김서궁 심리건강연구소 소장님께서 각자의 시간 속에 멈춰있는 5월을 주제로 논평 이어가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심리건강연구소 소장 김서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초대받아서 앉아 있는데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렇게 보내주셨던 자료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이 교차했는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그 김영철 열사와 김순자 여사 두 분의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들을 이렇게 쭉 보는데 두 분이 굉장히 다정하게 마주보고 이제 어머니께서 웃음을 참으시면서 김영철 열사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오늘 발제를 하신 김동명 선생님께서 어린 김동명 선생님 계셨죠. 그 사진을 보는데 너무 평범한 그런 가정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정했고 화목해 보이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저 앞날도 밝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그런 사진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죠. 그 사진들을 보면서 보내주신 글들을 읽었는데 제가 여기다가 뭐를 어떻게 말을 더 붙여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이 많이 생겼습니다. 제가 과연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참 동안 고민을 했고요. 아주 조심스럽게 글을 써내려갔던 것 같습니다. 저도 제가 적었던 글들을 중심으로, 그리고 제 경험들을 중심으로 조금 더 덧붙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각자의 시간 속에 멈춰있는 5월이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우리는 각자 나름대로 5월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5월은 계속 삶 속에서 되풀이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이 각자의 시간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저 그렇게 의미를 붙여봤고, 그런 각자의 시간은 나중에 자연스럽게 우리 모두의 시간으로 흘러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 과정이 사회적인 인정의 과정이라고 저는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의 5월은 누군가에게 5.18의 직접적 피해자 그리고 유가족분들에겐 1980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1990년대, 그리고 또 2000년대, 그리고 현재 42년이 지난 2022년에 이 시점부터 또 출발하고 있는 5월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18을 경험하지 않았지만 5.18을 이후에 경험하는 세대들 역시 5.18에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5.18에 대해서 트라우마라고 얘기를 하게 된 것은 1990년대 후반부터였습니다. 그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을 했고요. 5.18과 관련된 심리적인 그리고 신체적인 상처를 트라우마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트라우마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념과 세상에 대한 어떤 삶의 방식, 신뢰를 완벽하게 무너뜨리는,
단 한 번의 사건, 일회적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사건이 됩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나를 보호해 줄 것이고 세상이 안전하고 기본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그 사건으로, 그 폭력으로 다 바꾸어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신념이 붕괴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다시 재건하거나 회복하려고 하게 되는데, 공동체에서 그것을 수용해 주지 않았을 때, 공동체에서 그 개인의 아픔을 돌봐주지 않았을 경우에는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그것을 재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재건하는 방식은 나를 지키기 위한 방식인데, 결과적으로 나를 지키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위험하고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이 없다, 그럴 만한 조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공동체로부터 고립되게 되고, 사회적인 낙인과 그리고 고립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되는 트라우마와 공포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서 김영희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회적인 인정, 사회적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5.18 트라우마 그리고 국가폭력 트라우마는 사회적인 트라우마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5.18과 시간의 타인 광주정신포럼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20차 광주정신포럼 5.18과 시간의 타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